저는 지금도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68세에 맞이한 황혼 결혼, 행복한 재출발이라 믿었던 상견례 자리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상계동 대형 아파트 펜트하우스, 화려한 꽃꽂이와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 앞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처 몰랐습니다. 이 자리가 제 인생 최대의 전쟁터가 될 줄은 말이에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상대방 집안 장녀가 정중히 인사를 건넸을 때 제 큰아들 준호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상대방 장녀 연주가 준호를 보며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이분을? 제가 묻기도 전에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뭔 일이죠? 제 재혼 상대의 딸과 제 아들이 과거 연인이었다니. 이런 막장 같은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준호 오빠. 아니, 죄송합니다. 옛날 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견례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양가 가족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통 예절을 지키려는 어른들의 노력 뒤로 치열한 계산과 음모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엄마, 저 수연이에요. 이제 숨어 살기 싫어요. 제 아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딸이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제 앞에 나타날 줄은 말이에요. 상견례 자리에서 터져나올 비밀들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재혼 상대인 병구 씨가 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급스러운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펜트하우스 거실에 울려 퍼졌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지더군요. 수연아, 들어와. 문이 열리며 나타난 제 딸과 7살 손자 민준이를 보자 양가 가족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특히 제 큰아들 준호와 둘째 성우의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상속권을 나눠 가져야 할 사람이 늘어났으니까요. 엄마, 이분들이?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서 있었고 민준이는 할머니 치마폭에 숨어 있었죠. 우리 가족이야.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자꾸나. 그 순간 준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누가 우리 누나라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준호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지금까지 제 희생 위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서 정작 제가 진짜 가족을 찾으려 하니 반대하다니 말이에요. 성우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갑자기 이런 폭탄 선언을 하시면 병구 아버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죠. 여기 입양 서류, 친부 확인서, 그리고 수연이 출생신고 당시 서류들이야. 25년 전 내 아버지가 외도했을 때 태어난 게 수연이야. 비록 다른 여자가 낳았지만 내가 법적으로 입양해서 키우기로 했던 아이다. 상대방 집안 사람들은 당황해했지만 연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저희 집안도 비밀을 하나 공개해야겠네요. 사실 이혼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고 지금도 만나고 있거든요. 이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입니까?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서로의 비밀을 폭로하는 전쟁터로 변해버렸네요. 병구 씨가 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연주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빠도 저희한테 숨긴 게 있으시잖아요. 재산 대부분을 이미 조카에게 넘기신 거 말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비밀이 하나씩 터져 나오면서 상견례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원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이제야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거니까요. 민준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다.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설령 그것이 가족들을 적으로 만드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상견례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상견례가 끝난 후 일주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큰아드님께서 DNA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셨네요. 재검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민호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가슴이 아프더군요. 준호가 그랬다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수연 씨의 출생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며 친자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상속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니 준호와 성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성우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이 저를 마치 남대하듯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뭔 말인데? 수연이라는 사람, 정말 엄마 딸이 맞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준호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큰 충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봐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와 성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회사 부도나기 전에 몰래 빼돌린 재산 목록이야. 15억 모두 스위스 은행 계좌에 숨겨뒀더구나. 두 아들이 서류를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가난하게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거액의 재산을 해외에 숨겨뒀던 거였죠. 엄마, 이걸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할 일이 많았지. 사립탐정도 써보고 변호사도 만나보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정보는 수연이가 알아낸 거였거든요. 제 남편의 사생아였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던 수연이는 외국에서 회계사로 일하면서 친아버지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왔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연이와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수연아 잘 왔다. 이것들하고 얘기 중이었어. 준호가 수연이를 향해 적대적으로 말했습니다. 누나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고 수연 씨.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 재산에 관심을 보이시는 이유가 뭔가요? 수연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심이 아니라 권리예요. 저도 이 집안의 딸이니까요. 증명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수연이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DNA 검사는 물론이고 30년 전 병원 기록, 심지어 당시 아버지가 수연이 엄마에게 보낸 편지까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준호와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성우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30년 동안 우리가 엄마를 모셨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똑같이 나눠 가지겠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셨다고? 성호야, 내가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마련 비용까지 누가 댔는지 모르겠니? 내가 식당에서 청소 일터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민준이가 무서워서 수연이 품에 안겼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수연이와 민준이도 이 집안의 가족이고 당연히 상속권이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건 말이에요. 엄마가 CCTV를 설치했다고? 성우가 휴대폰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거실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집 곳곳에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거든요. 미쳤구나, 정말. 자기 자식들을 감시하다니. 준호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두 아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녹음된 대화 내용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 준호와 성우는 수연이와 민준이를 이 집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준이를 고아원에 보내려는 말까지 나왔어요. 제가 낳아 기른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민준이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들. 민준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두 아들은 냉랭하게 반응했어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가서 놀아라.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대하는 건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준호야, 성호야, 잠깐 앉아봐라.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 그 아이 고아원에 보내면 수연이도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게,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설쳐대고, 재산은 우리가 다 관리해야 돼. 30년 동안 모신 게 우리인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똑같이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 녹음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자 준호와 성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건 더 있어. 저는 다른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두 아들이 변호사와 상의해서
수연이의 친자 관계를 무효화시키려 했던 대화, 심지어 DNA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던 계획까지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수연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제 동생들이에요? 수연아, 너무 상처받지 마라.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거야. 그때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삼촌들이 왜 저를 고아원에 보내려고 해요? 저 나쁜 아이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할게. 하지만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식들 뒷조사까지 하고, 녹음까지 하고, 이게 정상인가요? 정상? 너희가 하는 짓이 정상이니?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너희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버지 죽고 나서 혼자 식당 일하고 청소하고 밤새워 일해서 너희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내 딸과 손자를 쫓아내려고 성우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나름대로 뭐? 내가 죽으면 재산 독차지할 생각만 했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 정민호 씨였어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큰아드님께서 어머님의 치매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에 문의하셨더군요. 법정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아니라. 준호야, 내가 정말 그랬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니 말이에요. 그때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가족으로 지낼 필요 없어요. 민준이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끼리만 살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까지 가야겠다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정 출입구 앞에서 저는 깊숙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68년 살면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 아들들과 재산을 두고 싸우게 되다니 정말 인생이란 게 알 수 없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민준이가 제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게 안타까웠지만 친자 확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괜찮다.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준호와 성우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아들들이 저를 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습니다. 상속권 확인 및 친자관계 확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수연은 갑자기 나타나 친자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을 노린 계획적 행위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자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머님,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판사가 친근하게 말해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게 수연이에요. 저는 그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어서 멀리 보냈지만 제 딸인 건 분명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출생 증명서, 그리고 30년 전 남편이 쓴 일기장까지 모든 증거를 준비해 왔거든요. 이게 모두 증거입니다. 수연이는 제 친딸이고 민준이는 제 친손자예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치매 초기 증상도 있고요. 준호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걸 들어보세요. 저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준호와 성우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계획하는 대화, 수연이와 민준이를 쫓아내려는 음모, 모든 게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형, 엄마가 치매라고 진단받으면 우리가 후견인이 되잖아. 그럼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하는 거고, 수연이고 민준이고 다 쫓아낼 수 있겠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어요. 그때 수연이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면 하는 게 전부예요. 민준이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재판관 아저씨, 할머니는 치매 아니에요. 매일 저한테 책도 읽어주시고 숙제도 봐주세요.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성우가 마지막으로 변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3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속권은 혈연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더 오래 모셨는가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입양 서류와 친부 확인 서류를 확인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수연이 이미희의 법적 양딸임을 인정하며 따라서 상속권 또한 인정합니다. 또한 양손자 민준의 상속권도 함께 인정합니다. 준호와 성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독차지하려던 재산을 이제 3명이 나눠 가져야 하니까요. 법정을 나오면서 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겁니까? 평생 키운 아들들보다 갑자기 나타난 딸이 더 소중하세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소중함의 문제가 아니야. 옳고 그름의 문제지. 너희가 그동안 한 행동들을 생각해봐라. 그날 저녁 집에서 수연이와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법정 판결이 난 지 한 달 후, 저는 더 큰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정민호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 유언장을요? 나이가 나이인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어요. 아이들이 또 싸울까 봐서요. 사실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와 성우를 완전히 벌주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유언장을 거실 서랍에 눈에 띄게 두었습니다. 준호가 집에 들렀을 때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예상대로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언장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왜? 궁금하니? 재산 대부분을 수연이와 민준이에게 준다고 되어 있던데 정말입니까? 전화 너머로 준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노린 바로 그 반응이었어요. 당연하지. 너희는 그동안 충분히 받았으니까. 엄마, 그래도 그렇죠. 저희가 30년 동안. 30년? 준호야, 내가 지난달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준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와 성우는 번갈아 가며 집에 찾아와서 유언장을 바꿔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이미 결정한 일이야. 한 달 더 지난 어느 날 성우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실 거예요? 제 아이들도 있는데. 내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할머니를 언제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니? 성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제 손자들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용돈 받을 때만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줬어요. 할머니,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유언장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수연아. 그리고 사실은 제가 외국에서 번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민준이가 할머니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진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서랍에 둔 건 가짜였거든요. 진짜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산의 70%는 수연과 민준에게, 나머지 30%는 준호와 성우에게 분할한다. 단 준호와 성우는 수연과 민준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거 말이에요. 진짜 유언장을 공개한 날 우리 집 거실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성우가 유언장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봤던 가짜와는 내용이 달랐거든요. 그래, 이게 진짜야. 그동안 서랍에 둔 건 너희 반응을 보려고 한 거고. 준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자식들을 가지고 놀이를 하신 겁니까? 놀이? 준호야, 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할 때는 뭐였어? 그것도 놀이였니?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때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유언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족으로 지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민준이도 제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삼촌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요? 이 순수한 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재산 따위보다 가족이 화목한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성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성우야.
수연 누나도 민준이도 미안해요. 삼촌이 나빴어. 성우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자 수연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저도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을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모신 건 저희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그럼 너는 유산 포기해라. 뭐요? 30% 주는 것도 아까우니까 아예 안 주겠어.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설마 제가 진짜로 유산을 안 준다고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 가족도 있는데. 지금까지처럼 살면 되지. 내가 번 돈으로. 그때 준호의 아내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영희야, 준호가 가족 화합을 거부해서 유산을 포기한다는구나. 영희가 깜짝 놀라며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님께 사과드려요. 하지만 영희야, 사과하라고요. 결국 준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수연 누나, 민준아, 미안해. 그 순간 민준이가 뛰어가서 준호를 안았습니다. 삼촌, 괜찮아요. 민준이는 삼촌 좋아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가족으로 살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수연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 진짜 가족 생활 말이야.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와 성우도 수연이와 민준이를 진짜 가족으로 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걸 말이에요. 6개월 후, 저는 수연이와 민준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정말 크다. 민준이가 해변에서 뛰어놀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엄마, 정말 오길 잘했네요. 수연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과 함께 여행을 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여행 중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저희도 잘 있어요. 그런데 엄마, 집에 돌아오시면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 성우하고 제가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 있거든요. 궁금했지만 여행 중이니까 돌아가서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돌아와 보니 준호와 성우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엄마, 저희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성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몫의 유산을 민준이 교육비로 써달라고 신탁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를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서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저희 키워주신 건데 저희가 감사할 줄 몰랐네요. 두 아들의 말을 듣고 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아들들을 찾은 것 같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걸 얻었다고 말이에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혼자 한강을 걸으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상견례에서 시작된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수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할머니 그림을 그렸어요. 집에 와서 보세요. 집에 가보니 민준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와 자기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예쁘죠? 우리 민준이가 그림도 잘 그리네.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68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1년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네 할머니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매일 아침 민준이와 함께 카페에 나와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는 박수를 쳐주세요. 미희 씨,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수연이는 한국에서 회계사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외국에서 쌓은 실력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가끔 카페에 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엄마, 오늘 매출이 어때요? 아주 좋아. 우리 수연이 딸 덕분이지. 준호와 성우도 자주 카페에 옵니다. 이제는 수연이를 진짜 누나로, 민준이를 진짜 조카로 대해요. 민준아, 삼촌이 아이스크림 사줄까? 네, 삼촌 최고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어느 날 예전 재혼 상대였던 병구 씨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미희 씨,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너무 예의 없었죠. 병구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의 딸 연주도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니까요. 그래도 미안합니다. 대신 카페 단골이 되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그렇게 병구 씨도 저희 카페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죠. 적이었던 사람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저녁에 민준이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 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도? 할머니도 행복해. 할머니가 있어서 저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삼촌들도 행복해졌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 눈물 나요? 기뻐서 그래. 우리 민준이 때문에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집에 도착하니 수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았어요. 할머니가 케이크도 만들어 주시고 손님들이 저한테 사탕도 주셨어요. 우리 민준이 인기가 많구나.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밤에 민준이가 잠들고 나서 수연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엄마. 이제 정말 가족 같아서 좋아요. 엄마가 젊을 때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덕분에 저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됐고, 민준이도 할머니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68세에 시작한 인생 2막이지만 첫 번째 인생보다 훨씬 행복하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수연이와 민준이, 그리고 준호와 성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68세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진짜 가족을 찾은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이것이 바로 제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1년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네 할머니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매일 아침 민준이와 함께 카페에 나와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는 박수를 쳐주세요. 미희 씨, 정말 용감하셨어요. 25년 만에 돌아온 양딸을 받아들이시다니 저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죠.